들리죠? 여러분 들리시죠? 네. 맞습니다. 그게 앞으로 어떻게 들어가고? 뭐 제출하면 제출하면 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우수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른 데 강연보다는 이제 보시는 거 편하고 빠르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는 요즘에 너무 저출산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출산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저는 아기들을 본다든지 젊은 분들을 보면 그냥 자동으로 정말 예쁘다, 사랑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늘 모이면은 노인이 10명 모여요. 어린이날 보면 어린이날이라고 저도 이제 외손자, 외손녀라고 저는 딸이 하나밖에 없어요. 출산율이 정말 저는 딱 1.0밖에 안 되는 그런 가정인데 그 어린이에 대해서 아기를 하나 보기 위해서 어른이 10명씩 모입니다. 이런 어린이날.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제가 이 출산 문제가 나와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 하는 아까 이 교수님 가서 제기하신 이 교수님하고 제가 이야기 좀 했는데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의 대치 관계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핵만이 아니라 비대칭 분야가 핵, 미사일, 그리고 생화학 무기, 그리고 잠수함, 비정규전, 게릴라 부대, 비정규전 분야에서 상당한 비대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SLBM 잠수함에서 그냥 수중에서 바로 미사일을 쏘는 이런 장면을 목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잠수함은 기본적으로 이 추적, 감시가 잘 안 되고 물속에서 이제 그 다음에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저쪽에 쏘더라도 대응 추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천안함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천안함에서 그렇게 폭침이 나오면 잠수정 수중에서 때리고 도망가는데 잡지도 못하고 누가 쏘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천안함이 폭침한 것이 자작극이라고 이런 정도까지 이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특징이 수중입니다. 육상이나 공중은 레이더나 이런 것으로 탐지를 가능합니다. 수중에서는 잘 안 돼요. 그럼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국민들이 핵은 우리 거 아니냐? 그게 뭐 걱정할 게 뭐냐? 우리 민족끼리 통일이 되면 우리 거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여기도 혹시 계십니까? 워낙 똑똑하시니까 어떠시겠지만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아직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그런 생각을 위주로 하는 사람을 통진당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 위배됩니다. 헌법 파괴 세력으로 와서 해산명령을 내리고 며칠 전에 보궐선거를 치렀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럼 왜 우리의 정치 구조와 국민은 이것을 미리 밝혀내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우리의 대한민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와 DPRK 사이를 구분을 못해요. 민족의 개념은 공부를 했는데 국가에 대한 개념이 공부가 안 돼요. 우리 민족이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하고 민족주의도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리퍼블릭 코리아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게 어떻게 존속되고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느냐? ROK와 DPRK,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는 이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 관계가 무엇일까? 이게 정통성이 어디 있을까? 이것이 적대국이냐 아니냐? 그래서 최전방의 북한의 대남 방송은 여러분 군에도 다 갔다 올 수 있겠습니다만 보면 여러분 우리끼리 왜 이렇게 총불을 겨누고 있습니까? 돌아보십시오. 미제가 우리 땅에 왜 와 있습니까? 미제를 하면서 우리 같이 총불을 겨눕시다. 그러면 우리 학생, 우리 군인들이 해발리기 시작한 거죠. 민족주의 교육과 이 대남 선동 방송이 혼란이 이런 상태에서는 국방이 안 된다. 국방이 안 되고 경제가 됩니다. 저는 안 된다. 그런데 국가는 첫째가 국가의 구성요소, 3요소 뭡니까? 그렇죠. 국민의 생명을 중시하기 때문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국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북한의 6.25 전쟁 때 지금부터 무려 60년, 65년 전의 전쟁 때 그 뼈다귀를 발굴해서 가져오는데 돈을 주고 뼈다귀를 찾아서 아직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 위에 올라가면 경기도 파주 바로 최전방에 중공군 묘소가 있어요. 북한군 묘소가 있어요. 우리가 이 묘소를 만들어 놓고 조그마하게 이렇게 무덤도 해놓고 표차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중국 관광객이 많이 와요. 근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놀라고 제가 중공군을 초등을 알게 됐어요. 이제 작년에 전쟁 마치고 종전 재작년 60주년, 53년에 맞았습니다. 6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옛날 적국이지만 같이 6.25 전쟁, 한국 전쟁을 기념해보셔서 중공군 초청을 했는데 중국 정부에는 당시에 한국전에 참여했던 중공군의 명단이 없다. 무슨 소리나? 외교부에 물어보고 우리 외교가 물어보고 우리 영사관에도 물어봤는데 없다. 그때는 인민군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갔는데 주로 중경 일대에서 많이 왔는데 모르겠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초빙을 세 사람 했어요. 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진짜 중공군이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죠. 그럼 확인할 길이 중국에는 없다고. 그래서 나중에 한 사람 보니까 그 자기가 종군 사진 기자였어요. 그러니까 군에 왔는데 여성인데 자기가 마침 카메라가 하나 집에 있어 카메라를 들고 참석을 했더니만은 그 카메라로 자기 사진을 찍어놓은 게 저기도 중앙청에서 쭉 찍었어요. 그럼 그 사람 등록 속에 사진이 있어요. 나머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뭐 진짜 짝퉁 참전 군인인지 아니면 진짜 한 여성 말고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그 정도니까 뼈를 찾아간다는 것 이 자체가 생각하기 어려워요. 국가는 국민의 생명만이 아니라 죽은 사람 뼈까지도 찾아가는 것을 우리는 인류국가, 미국이 만들어요. 순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국군포로가 지금 북한에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납북자도 있어요. 서해안에서 고기 잡다가 그냥 배가 통째로 끌려가면 안개가 있습니다. 이 납북업을. 그 다음 그 아들도 하고 가족도 아는 사람이 많아요. 이산가족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뭐 요즘에 우리나라 학생들도 하나 잡혀가서 거기서 응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인데 그 국민이
돌아오고 싶을 때 그거를 끝까지 찾아가지고 가족을 품으로 모셔오는 이런 국민을 중시하는 나라를 나는 만들고 싶어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는 마땅히 국민의 생명과 국민을 가장 섬기는 국가를 만들어야지. 국민이 뭐 전쟁터에 가기를 가는데 데리고 가는데 누가 가는지도 모르고 뭐 확인도 안 되는 이런 나라는 나는 해서 안 된다. 두 번째, 뭐 NLL에 관한 문제, 영해 문제죠. 그 다음에 독도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 만약에 일본 해군과 공군, 일본 육군은 독도를 잘 안 들어올 거예요. 일본의 해군과 공군이 독도를 점령했다, 갑자기. 그래서 우리 학생, 명단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학생이 볼 때는 일본 해군과 공군이 독도를 점령했을 때 우리 해군과 공군이 반격을 해서 격퇴시킬 수 있다고 해요.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중에 뭐 해군 공군 같다는 분 없어요? 알만한 분? 지금 일본 해군 공군이 우리보다 4배의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해군 자체도 박하고 23일 이것도 물뚝 나오고 공군도 F-15도 최강의 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독도를 어떻게 우리 땅으로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느냐? 무인도. 언제부터 우리 독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요? 아는 분 없어요? 여기 우리 조금 수영이 이걸 보면 백사를 아실 것 같은데. 독도는 뭔가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를 이승만 라인을 껐어요. 그걸 평화선. 그때는 53년에 껐는데 이때는 동경의 메가더 사령부가 일본을 점령하고 있어요. 왜? 2차 대전 때 미국이 승전국이고 일본은 패전국이었어요. 일본이 1941년에 하와이에 진주만 해군 기지를 습격해서 하루 저녁에 2,500명 죽었어요. 9.11 테러를 했던 강력한 충격을 줬어요. 히틀러도 대서양을 건너서 누구를 공격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일본은 그 엄청나게 넓은 태평양을 건너와가지고 진주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리 예측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 당시 1941년 이승만은 바로 일본이 반드시 미국을 공격할 것이다. 제1의 적이 일본이 된다. 미국은 여기 대비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책을 1941년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어로 된 책을 썼어요.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승만은 조지 워싱턴 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을 석사를 하고 프린스턴 대학 박사예요. 박사인데 PhD지만 국제 외교를 전공한 사람. 그러니까 그만한 우리 하버드 박사님 계시지만 이 정도면 미국에도 이 정도 학력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아주 드물다고 나는 알고 있어요. 그 정도.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책을 딱 쓰니까 미쳤다고. 이 영감이 로망이 걸렸다고. 그때 나이가 41년도에 이승만 나이가 만 66이었어요. 그런데 6개월 뒤에 일본이 진주만 때가 2,500명이 죽어버렸어요. 그 책이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때 이제 미국이 41년이 맞고 난 다음에 원자폭탄을 개발해가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때려가지고 일본이 항복을 하니까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자력으로 독립군이 그때 해방을 할 수 있었냐? 1945년 8월에
일본군 숫자는 789만 명이었어요. 그건 다 그 당시에 전사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해군은 몇 명, 공군은 몇 명, 일본 본토에 약 한 430만 명이고 나머지는 해외에 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 우리 조선, 만주, 미얀마, 인도네시아까지 일본군이 나가 있었어요. 789만 명의 일본군과 막강한 가미가지 특공대 비행기와 전함을 가지고 있는 이 제국주의 일본을 우리 독립군이 그때 10,000명도 없었어요. 아마 1,000명도 없었어요. 어떻게 일본을 이기죠? 다 절망하고 장식개명 다 했는데 이승만 반드시 이거는 국제적인 관계로 가서 일본이 미국을 치고 미국이 일본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41년도 책에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일본 그 당시에 해방되고 난 다음에 하지 점령군 사령, 미군 사령관이나 메가드나 누구라도 이승만보다 첫째 학벌이 더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아는 사람도 없어요. 영어도 그만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승만하고는 말로, 글로, 논리로, 비전으로 당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미국은 미소 공동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미소가 손을 잡고 나치를 무너뜨리고 일본을 무너뜨리는 것이 2차 대전. 미국과 소련이 동맹국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소 영풀의 적국은 일본과 나치와 이태리에서 세계만 무술 세계 배우시죠. 그러니까 소련과 미국이 동맹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소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신파 통치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소련 쪽에 있는 좌익들은 다 좋다고 했는데 이승만 이거는 안 된다. 우리는 독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반탁운동이 성공해서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나라를 세울 수 있었는데 그때 대부분의 지식인은 거의 다 좌익이었어요. 공산주의자였어요. 그때 공산주의는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매우 평등하고 시장의 무질서를 극복하고 머리 좋고 혁명의 열정에 불타고 인민들에 대해서 무한한 사랑을 가진 이 볼셰비키들이 헌신적으로 나라를 이끌고 가면 잘 살 것이다. 이런 유토피아가 온다. 이런 생각이 전 세계를 휘덮고 있어서 세계 3분의 1이 소련을 비롯해서 중공 그리고 유럽의 여러분 아시는 나라 대부분 그 다음에 미국의 국무부 안에서도 공산주의자들이 수립했어요. 2차 대전 이후에까지. 일본도 마찬가지. 대한민국은 더구나 소련하고 붙어있죠. 중국하고 붙어있죠. 식민지죠. 이거는 좌익들이야. 이 정도 잘생기고 공부하는 사람 거의 다 좌익. 그런 상태에서 공산주의는 안 된다고 1920년대부터 이승만은 계속 글을 쓰고 책 속에 다 나왔어요. 이승만은 그때 배제학당, 구한말에 배제학당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선교사 그때 이제 과거 시험이 1800 가보면 94년 가보면 과거 시험이 없어집니다. 원래 과거 시험 몇 번 보다가 낙방하고 있는데 과거 시험이 없어지니까 저는 신학문을 배운다고 배제학당 영어를 배우고 있었잖아요. 눈을 뜨고 광안에 공부를 해보니까 미국에는 왕이 없고 영국의 왕하고 싸워서 8년 전쟁을 하고 미국이 8년 동안 영국과 전쟁을 해서 독립했어요. 그래가지고 독립을 한 이런 나라에 왕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근데 경위가 이전에 눈병이 걸렸는데 눈병 걸려도 양의사가 와서 싹 치료하는 거 눈이 안 보여도 눈이 싹 보이고 그 다음에 사진기, 추궁기 뭐 이런 거 있는데 영사기 이런 것도 돈이 와 이거 엄청나거든. 과학 기술부터 희한한 물건도 만들고 왕이 없어도 이거 할 수 있다.
그래서 반왕조 운동을 하는 근대화 운동을 하다가 한성 감옥에 사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어. 그러다가 감령이 돼가지고 나중에 고종이 마지막에 일본에 잡혀가지고 누가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냐? 감옥에 있는 이승만. 그가 이승만이를 특사로 해가지고 미국으로 특사로 보냈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유학하고 이렇게 되고 요지는 그때도 해방 이후에 대부분의 지식, 북한에는 북조선 노동당, 남한에는 바로 남노당이 있습니다. 이 남노당도 다 좌익들인데 이런 상태에서 일관되게 공산주의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해서 이 나라가 됐는데 48년에 수립하자마자 2년도 안 돼서 북한, 중공, 소련이 쳐들어왔는데 그때 다 뺏긴 거죠. 왜냐하면 막강한 그 군대가 세계 최강의 군대, 그 군대가 육지가 다 붙어있는데 거기서 기습 남침을 했는데 살아남지 못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일본의 메가더 사령부가 점령군, 일본은 그때 패전국가이기 때문에 계속 메가더가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미군이 일본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일본에 있던 메가더 사령부 바로 지금 참전을 해가지고 반격을 하기 시작한 인천상륙작전 이런 것도 해가지고 우리가 살아나는데 전쟁이 끝나고 올 때쯤 되가 미군이 또 철수한다. 원래 미군이 그 전에 철수하자마자 바로 전쟁이 나 또 철수한다고 이승만이 그랬어요. 미군이 철수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한미동맹이 생깁니다. 53년. 미군이 주둔하면 한미동맹이 그때 생깁니다. 그 다음 독도는 그때 53년 여러분 기록을 이승만이 당시에 메가더 사령부에 정해놨던 그 사령부에 정한 것이 일본이 전쟁 범죄 국가고 전범 국가고 패전 국가이기 때문에 독도를 우리 땅으로 메가더 사령부에서 끌어놨던 것을 이승만이 그대로 그걸 우리 국토로 우리 영해로 주장하면서 그대로 그래서 그때 바로 독도 의용수방대를 보내고 실효적 지배를 우리가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섬나라로 했기 때문에 조선시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해금이라는 것이 해금. 바다로 가는 것을 금지합니다. 해금 정책이 중국의 명나라, 청나라도 해금이지만 어느 나라도 바다로 못 가는 거죠. 바다로 가는 사람은 잡아가지고 처벌. 왕의 그 통치로부터 탈출하는 거죠. 그 정도 바다로 가는 것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도도 그런데 지금 일본하고 중국하고 생각부에서 만약에 중국이 생각부를 점령했다. 일본 해군군이 반격해서 그걸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생각부 지배는 치료적 지배는 일본이 없죠. 무슨 생각이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전면적으로 붙을 경우에는 못할 것 같아요. 누가 못해? 일본. 일본이 안 되고 해공군이 이제 생각부 문제를 볼 때 단기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일본이 해공군력이 중국군보다 세입니다. 가능합니다. 일본이 막강하다는 거. 그 다음에 미일 동맹 며칠 전에 아베 오바마가 둘이가 완전히 러브샷을 했잖아요. 세계 제1 동맹국가 일본. 세계 제1의 적국이었는데 지금은 제1의 동맹국가. 그러니까 이게 일본은 전범국가입니다. 그런데 전범국가인데 어떻게 독일처럼 분단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식민지인데 분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가 안 가죠. 독일은 전범국가, 유태인도 죽이고 2차전에 이렇게 전쟁에 패배하면서 승전국가 그 당시 소련, 미국, 영국, 프랑스 4개의 승전국가가 대통합을 딱 했죠. 근데 25년 전에 통일이 됐어요. 우리는 그러면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패전국가도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식민지들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나눠줬어요? 확실합니다. 크게 한번 봐요. 모스크바 3.1에서 강경들이 근데 왜 나눠지?
패전국가 일본을 반토막을 내든지 뭐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옆에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반토막을 하지? 나눠질 이유가 없는 나라인데 왜 나눠져? 선도라는 전략적인 독일은 반도라서 나눠졌습니다. 섬을 나누는 게 더 쉽지. 반도. 이것도 공부하셔야 정말 카이스트 MBA 출신이라고 할 수 있지. 자기 나라에 대해서 하도 모르고 여러분 경영자로서 CEO로서 성공할 수 없다고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점인데 일본은 패전했고 더구나 미국 본토를 나치는 미국 본토를 공격을 못했단 말이에요. 미국 본토에 가서 수천 명을 죽였는데 이거 어떻게 미국하고 제1 동맹이 되는 거예요. 분단도 되지 않고 천황도 아직 그대로 죽지. 나치는 죽고 정범이 다 처벌되는데 일본은 천황도 멀쩡하고 정범 처벌도 별로 안 돼서 아베가 지금 위안부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전쟁의 죄값을 치르지 않은 나라예요. 원자폭탄을 맞았죠. 보고 미국하고도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리포트 대사한테 칼을 이렇게도 얼굴도 찌르고 팔목도 찌르고 아직도 팔목이 신줄이 안 붙었어. 그러니까 미국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이 걸린다고. 여기도 아마 시장에 맡은 사람 상당히 있을 거예요. 광우병 걸린 사람 있어요? 웃어요? 전 세계가 웃어요. 미국에 우리 코리안만 250만 이상 있어요. 매일 하루에 3개씩 먹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잖아. 미국 전 국민이 3억 명 이상 먹고 전 세계 수출 다 하고 미국 소고기 수출 제일 많이 씁니다. 아무도 그런 미국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고 대통령 물러가라고 데모하는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그밖에 없어요. 그럼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냐? 한국은 동맹은 동맹인데 믿기가 조금 불안한 이런 동맹. 일본은 아주 이거는 옛날에 우리한테 쳐들어오는 놈들인데 찰떡같이 믿을 수 있는 입에 착 달라붙는 동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상당수는 설마 미국이 우리 도와주지 일본 도와주겠나? 만약에 일본이 독도를 점령하면 우리가 한미 동맹국이니까 미국 전함이나 미국 폭격기가 우리를 지원해 주겠지. 일본 도와주겠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미국이 우리 한일 간에 분쟁이 생기고 미국이 일본 편을 안 들고 우리 편 들어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안 도와줄 것 같아요? 네, 말씀 듣고 보니 아닌 것 같습니다. 듣기 전에는 도와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국가의 영토를 유지하는 데는 반드시 국방력이 있어야 됩니다. 국방력이 없이 만약 영토를 유지한다면 동맹국이 확실해요. 제가 오늘 호주에서 CEO나 호주에 뭐 여러 사람들 왔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호주는 아시다시피 영연방 코먼웰스 들어가 있습니다. 왜 들어가 있느냐? 여왕은 뭐 그렇게 숭상한 꼭 그렇다기보다도 자기네 나라 같이 넓은 땅에 작은 2,400만 인구를 가지고 나라를 지킨 데는 이렇게 영연방에 들어가 있는 것이 국방 안보에 좋답니다. 무역에도 좋고 도움이 된답니다. 싱가포르? 식민지인데 인도도 식민지 다 영연방에 들어가 있어요. 식민지인데 우리는 식민지하고 매일 위안부하고 매일 싸우는 거예요. 반일 우리 무적주야. 너희들 어떻게 된 거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국익이 뭐냐? 국익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외교를 하냐? 아니면은 뭘 중심으로 민족주의 가지고 외교하냐? 우리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나요.
그래서 북일이 한미 동맹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평화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한미 동맹이 없이 뭐 핵을 개발하면 안 되느냐? 핵은 미국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생화학 무기도 우리 세계적인 생화학 무기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 폐기했어요. 생화학 무기 금지 협정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북한은 안 들어와. NPT 핵무기 금지 협정도 북한은 탈퇴하고, 그리고 완전히 고립되지만 자기들은 핵을 가지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생화학무기를 유지하고 온갖 테러를 자행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못 살고요. 무역이 전혀 되지도 않아요. 경제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미 개방 국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속에서 자신들이 국방비를 더 부담할 능력이 없으면 복지는 하지만 국방은 더 부담을 못하겠다. 그러면 동맹이라도 튼튼히 가고 있어요. 미국이 지금 세계 최강입니다.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 이상하고 어느 나라하고 싸움을 하더라도 다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미국은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2.0이 넘어요. 이민으로 출산율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이민을 다 받아. 그것도 우수한 이민들을 유학생들도 많이 받아. 열린 사람 받아. 인구 계속 늘어나고. 거기다가 최근에 땅속에서 쉐일 셰일가스 쏟았어. 쉐일 셰일가스 전부터 있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이 오일을 조지 미첼이라는 그 지질학자가 이걸 계속 오랜 세월 동안 계속 이걸 3,000m 지하로 수직을 내려가서 6,000m씩 이렇게 수평으로 구들장 같은 이 쉐일 안반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기름을 추출하려면 물이나 액체를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압으로 뽑아내는 이런 겁니다. 이게 경제성이 있는 만큼 이 기술을 개발한 이것은 미국의 기업가 정신, 모험 정신, 이노베이션, 끊임없는 이노베이션을 하려고 하는 그런 발명가 내지 개척가, CEO 정신, 기업가 정신으로 한 것이 국가가 생긴 거 아니에요. 해냈어요. 미국이 앞으로 적어도 100년 이상 쓸 자체 기름이 나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석유 수출 못하게 하고 지금은 수출 국가로 될 만큼 기름이 무궁무진 매장입니다. 채용 다 채유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지금 기름값이 여러분도 떨어지는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속에서도 막 나오지. 근데 나는 핸드폰 이거 아무리 잘 만들어봐야 여러분 여기 결혼 안 한 사람 좋아합니다. 결혼 안 한 사람 많네. 삼포 세대 우리 학생은 삼포인가? 삼포? 우리 이 학생 여기 결혼 안 한 이 학생 삼포? 삼포하면 손 들어. 내가 대학 가서 강의를 하면은 나는 삼포는 안 된다. 반드시 삼행을 해라. 그러니까 연애 열심히 하고 결혼하고 출산해라. 이것이 삼락, 세 가지 막이다. 돈 버는 보다 핸드폰 쳐다보는 보다 강하지 않고 아무리 사는 것보다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제 아내가 좋더라고요. 저는 제 아내가 없다면 제가 뭐 도지사를 하고 뭘 하고 뭐 하겠어요. 무슨 낙이 있어요. 그 집에 아내가 있다는 이거 하나가 저는 최고인 낙이에요. 또 총각 처녀 때 연애하면 아내 이상으로 또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얼마나 청춘과 연애를 빼고 인생에 무슨 낙이 있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제 딸도 시집 와서 애를 낳는데 애 하나 낳는데 출산의 산고도 있지만 출산의 그 기쁨,
출산을 하고 나니까 온 동네 사람, 온 집안이 친정, 시집 다 와가지고 전부 애만 쳐다보고 애만 하고 애가 귀해, 애가 금값이, 노인은 완전히 헐값이. 근데 이 핸드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값어치를 발휘하고 있는 이 아기를 포기 못하겠어요.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낙이 연애, 결혼, 출산이라고 나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학생들이 전부 저 꼰대, 자기 아버지 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꼰대 소리를 듣더라도 이거는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졌어요. 그래서 이 중국도 지금 고령화가 진행되고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속도 고령화가 진행돼요. 세계 220개의 저출산 국가에 최고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때 대한민국 미래가 보입니다. 내가 그 미국의 AI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 그 에버슈타트 박사를 지난달에 봤었잖아요. 미국은 어떻게 경제가 요즘 잘 돌아가는데 뭐 우리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들이 요즘 연구해보면 결국은 경제의 지속적 안정적 성장은 바로 가정의 유지, 가족의 유지, 출산의 유지, 인구의 유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25%가 1인 가구예요. 해마다 거의 1%씩 1인 가구가 늘고 1인 가구가 많은데 아파트가 팔리겠어요? 1인 가구에 무슨 직기가 팔리겠어요? 애 안 낳고 연애 안 하는데 거기에 무슨 기저귀가 팔리겠어요? 뭐 장난감 팔리겠어요? 동화책이 팔리겠어요? 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미국 최근에 이건 아마 우리 이 교수님 더 잘 아실 거예요. 미국 최근에 대학생들이 조사를 해보고 제일 선호하는 직업이 뭐냐? 여대생한테 조사를 해보고 현모 양체가 1등입니다. 며칠 전에 그 조선일보 보도됐습니다만 미국의 박사 이상의 여성들이 자녀를 갖는 비율이 지금 10몇 퍼센트, 30몇 퍼센트 올라가고 쫙 올라가고 결혼해서 아기를 갖는 것이 어떤 지적인 활동이나 직장생활 이상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또 종교적인 신념하고도 관계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현모라는 것은 아기를 낳겠다는 거예요. 양체라는 것은 시집 가겠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하면 저 꼰대 이렇게 말하죠. 저는 페미니스트. 저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제 딸 보고도 그럽니다. 애 낳을 수 있으면 낳는 거예요. 제 딸은 사회복지사예요. 제 사위도 사회복지사예요. 사회복지사가 돈 많이 나면 기초생활 수급 대상이에요. 너무너무 저임금지. 무슨 소리냐. 그런데 애를 낳으니까 시집에서도 뭐 있는 거 다 갖다 줘. 우리도 뭐 있는 대로 다 갖다 줘. 애를 낳으니까 전부 그 애가 너무 귀한 애니까. 요즘에 그렇더라고, 제주보다. 저희 아내는 매일 그냥 그 출근을 해요. 우리 딸집이 출근을 해요. 그리고 나는 안 보고 애만 보내요. 애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뭐가 시켜서 그런 거예요. 전부 애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은 지금 상당히 그런 출산이 유지가 되고 자원이 있고 인구가 그래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G2라는 말이 있어요. 세계 G2. G2라는 말은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앞으로 우리는 어느 줄에 서야지? 우리 저 뒤에 학생 네. 어느 줄에 서야 돼요? 중국, 미국 어느 줄에 서면 되겠습니까? 크게 한번 해요. 어느 줄에 서기보다는 그 두 국가의 균형을 잘 맞춰서 외교적 역량을 잘 발휘해야 그렇죠. 좋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또 우리 여학생 저
그렇게 생각하는데 줄에 쓰면 항상 흔들리니까 두 가지 장점을 잘 중간에 딱 서 있자. 실리를 잘 활용해. 중간에 딱 서 있으면 안 되겠냐. 6.25 전쟁 때는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건 어느 편이죠? 중국이죠. 우리가 소련, 중국, 북한에 먹힐 위기에 낙동강 전선에서 인천 상륙작을 통해가지고 다시 이만큼 나라를 수호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도움이 제일 크죠. 미국 유엔이죠. 그때 우리 맞은편에 있었던 중국이죠. 다 잊어먹어버렸어요. 지금은 어떨까 생각합니까? 지금 북한인권법, 저는 북한인권법을 10년 전에 발의해놨는데 유엔의 인권위원회에서 세계 116개 나라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인권 결의안은 북한은 3대 세습의 독재로 북한 인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데 그 침해가 국가의 공권에 의해서 조직적이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그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임자인 김정을 국제형사재판소의 형사범죄로 반인도적 형사범죄자로 기소해야 된다. 이것을 유엔 안보리에 권고를 했어요. 그 권고했는데 유엔 안보리에서 딱 결의를 붙으니까 거부권 행사를 하는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가 안 된다. 나머지 나라 다 찬성. 세계 116개 나라가 찬성하는데도 중국과 러시아는 아직까지는 아니 착각하면 안 돼요. 장사는 할지 모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국가는 경제만으로 국가가 절대 안 됩니다. 국가는 국토가 있어요. 국가는 국민이 있어요. 국가는 주권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을 때 국가. 주권의 존엄성이 하나도 없이 거지같이 어디 빌붙어서 조공 바치고 이런 거는 국가가 아닌 거예요. 국가라는 것은 국가의 주권은 신성하고 부가치 태극기를 태워내는 용어가 아니에요. 국가를 모독하는 것도 용어가 아니에요. 자기 국민을 상하게 하는 것도 용어가 아니에요. 자기 국토를 한치라도 영해를 국토를 침범하는 것. 이거는 타협이 안 돼요. 주타기도 안 돼요. 이거는 확고한 전 국민이 모든 생명을 바쳐서도 지켜야 돼요. 3요소가 국가의 3요소예요. 그냥 장난하자는 게 아니에요. 국가는 그만큼 회사하고 달라요. 국가의 핵심은 자기의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고 주권의 존엄성을 지키고 영토를 확고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어요. 이 힘을 국방력입니다. 국방력은 이거는 해공군, 육군 이것만 갖고 지키는 게 아니라 국민의 확고한 국가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국가가 그냥 외교도 마찬가지로 외교가 여기도 조금 서 있어도 되고 중간에 서 있으면 뭐 좋은 시제국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럼 강대국들은 옆에 서서 뭐 너희들끼리 사귀를 좀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지금 지도를 펴보세요. 어디에 서 있나? 어디에 앉아 있나? 우리가 왜 식민지가 됐나? 왜 한반도에서 청일전쟁, 노일전쟁 우리가 식민지가 되면 왜 이런 일이 있었던가를 생각해보면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외교도 아니고 국방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우리가 나눠주고 싶어서 나눴어요. 우리가 G2는 없어요. 한국만 있어요. 중국도 자기를 G2라고 말하잖아요. 중국하고 미국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나라예요. 그만큼 미국이 막강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미동맹인데 우리는 우리 국민들 미국은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한국은 저기 언제 중국으로 가서 붙어버릴지 모르는 나라다. 일본은 절대,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지금 최근에 중국하고 힘의 역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전 국민이 전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야 이러다가 중국한테 완전 당할 생각보다 바뀌겠다. 그러니까 미국한테 가서 찰싹하는 거예요. 일본은 미국을 직접 공격해서 수천 명을 죽이고도 거기서 차삭 붙어가고 천황도 폐기다. 국토도 안 나눠주고 이거 웃기는 외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잘하는 것 같아요. 일본이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 죄도 없는데 왜 반을 나눠주고 또 반 나눠지면 이런 독일은 4개로 나눴다가 25년 전에 통일했고 우리는 왜 아직 반 나눠가고 있느냐. 이게 바로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가 국가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통일이 되려면 확고 누가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나가야 될 방법이 있는지 누가 우리의 적이 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봐야 돼요. 비대칭은 무기체계에서만 비대칭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의 비대칭. 북한에서는 저렇게까지 독재를 해도 저 사람들은 늘 수령님 덕택이 없잖아. 거기 뭐 우리 정부가 뭐 종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반정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사상의 비대칭 이게 엄청나게 국력 자체를 영향을 거죠.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는 어려운 점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같은 똑똑한 사람들, 정말 얼마나 똑똑합니까? 경험도 너무 똑똑한 여러분들이 이거 나라의 큰 방면 이것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저는 우선 몇 가지 제가 경험을 이야기해달라고 하셔서 교수님 이야기해서 제가 경험을 몇 가지 써봤습니다. 첫 번째, 한국 경제 정책이 마치 계획 경제처럼 돼 있었어요. 내가 이번에 미국 가서 미국이 그럼 어떻게 작년에 연말에 5% 성장을 했냐? 제가 워싱턴부터 시작해가지고 캘리포니아의 그 사크라멘토 주도가 있어요. 거기 가서 주의 경제위원장부터 다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그 누구도 미국 경제가 왜 잘 나가는지를 저한테 설명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미국은 계획 경제가 아닌가? 우리는 저만 하더라도 우리가 실업률, GDP 이걸 주요한 기본 지표 펀더멘털을 계속 챙기죠. 그대로 플래닝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든 이렇게 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경제 자체가 상당히 국가가 계획해서 끌고 나가는 계획 경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계획 경제적인 이런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경제개발 몇 개념이 이런 식으로 계획, 지금도 뭐 정부가 어떻게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첫째 투자를 많이 해요. 기업이 경제의 주체인데 가게가 경제의 주체인데 가게는 전부 1인 가구로 바뀌고 다 3포라고 말하면서 어려운 일자리는 또 안 가려고 해요.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어제 시화공단에 가서 강의해서 시화공단에 중소기업하는 사람들 사람을 못 가겠대요. 일자리가 없는 뭐 상당히 괜찮은 기업인데 사람을 못 가겠대요. 뭐 그것도 여러 가지 이유인데 부서가 많은데 어쨌거나 이런 상태인데 요지는 저는 생각에 중앙집권적인 계획 경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는 기업이 경제를 상당히 주도할 수 있도록 기업을 도와줘야 돼요. 우리 정부가. 당신들 어떻게 하면 투자도 하겠어? 뭘 도와드릴까요? 저는 경기도지사 때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일단 몇 가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인구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뭐 인구는 이런 말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인구 문제 해결이 저는 이제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있어요. 첫째는 통일이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는 거 통일이 되면은 이 현재는 우리가 경부선이 제일 좀 번화한 철도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교통량은 경의선, 신의주까지 서울 신의주, 서울 개성 평양 신의주 이게 제1 노선이에요. 이게 과거부터 앞으로 통일되면 저기가 제일 빈번한 교통량 가지고 있어요. 부산은 가봤자 바다밖에 없어요. 저기는 가면 대리고 다 돌리고 위에서도 저리 다 내려오고 저 신의주, 평양, 개성, 서울 이 축이 최고의 축. 그 다음에 저 위에 저는 이쪽을 쭉 다 다녀가는데 이 만주에 연영성, 길림성, 흑룡강성, 연해주 이쪽은 우리 코리안들이 엄청 많아요. 한 동네 말도리 다 돌아요. 그래서 이 정도가 우리 일일 생활권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수가 부족한 내수가 5천만인데 내수를 넓히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관광객이 지금 1,400%인데 이거 5천만 관광객이 더 늘어나든지 중국 관광객이 요즘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와서 사줬죠. 아니면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통일이 굉장한 정도로 인구 문제도 해결할 것이고 젊은이들 일거리가 없던데 북한은 제가 조사해보고 도로, 철도 연장도 우리 남쪽보다 길어요. 땅 자체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도로, 철도, 학교, 주택, 공장, 그 다음에 광산부터 시작해서 산에 나무도 하나도 없고 다 심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 이 일대가 너무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의료도 똑같아요. 나는 그래서 의과대학 정원도 늘려야 됩니다. MBA만 늘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연해주 같은 데 가면 농기계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이 큰 농기계를 운전을 하다가 손이 딱 걸리면 손이 더덜덜해져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 의사들 봉급이 택시기사들보다 많지 않다. 그러니까 우수한 사람이 의과대학 가지도 않고 뭐 거기서 훈련도 별로 시키지도 않아. 그래서 가위를 잘라. 근데 우리 한국 거기 병원 하나 냈어요. 한국 의사들이 나와서 고사. 우리는 이걸 다 너덜너덜하게 온 사람 같은 이걸 바느질로 꼬매고 있어. 전부 꼬매가.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재활치료를 계속해서. 나중에 러시아 의사들은 가위를 잘라버렸는데 우리는 부처가 나중에 이렇게 되거든요. 와, 이런 감동적인 코리안 이것이 한류. 이 사람들은 한류로는 의료 한류지. 중국 사람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이뻐지면 한국 갔다 왔지. 한국 안 가보면 이뻐진 방법이 없잖아요. 이렇게 이쁘게. 키도 지금 얼마나 큰 기어가요. 완전히 이건 우리하고는 완전히 이제 다른 인종처럼 멋있게 되고 있어요. 영화도 잘하지, 수학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노래 잘하지, 춤 잘 추지, 이쁘지, 뭐 못하는 게 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모든 외모부터 지식부터 교양을 다 갖춘 코리아들이 선망의 대상이죠. 이 시기 얼마나 진행될지 몰라. 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5,000년 역사에 이렇게까지 우리가 피크를 올라온 적이 없다. 그리고 이 주변 국가에 비해서 마치 일본은 좀 다르더라도 마침 여기가 공산주의 한다고 다 망해버렸죠. 소련부터 다 망해버렸죠. 중국부터 문화혁명하고 공산주의 한다고 북한부터 다 망해버렸죠. 줄 잘못 서서 다 망해버렸죠. 이게 바로 지도자들이 잘못한 거야. 좌익 좋은 줄 아는데 좌익 가면 평등하고 계획경제가 엄청난 생산성과 효율성을 가져올 거라 생각하는데 인간의 본성하고 맞지 않는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제도라고 하기 때문에 70년간의 인류의 3분의 1이 실험을 했는데 박살나면 100%였어. 단 하나도 생각해보지. 북한은 아직까지 그 짓 안 돼요. 될 수가 없어. 원리가 안 맞으니까. 인간의 원리가 안 맞아. 그래서 우리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우리는 뭐를 기다리고 있나? 여러분들이 뭐 핵심이 뭐냐? 자기 책임만. 공부도 지가 지를 위해서 수령님의 교시에 의하여 공부하는 거하고 지가 지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거 같겠어요? 소위 자기주도 학습하고 엄마가 그냥 잔소리해서 하는 거. 엄마가 잔소리해서 몇 학년까지 가요? 수령님이 교시에서 몇 년까지 가요? 대통령이 오다를 내려서 몇 년까지 가요?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나는 미국이라는 제도가 바로 그런 자유, 리버티, 프리덤, 디모크라시 이런 자유, 자치, 자기 책임 이것이 가장 오래가는 성장의 동력이라고. 그것을 우리는 기업가 정치. 자기가 창업하고 나는 돈을 벌어야 된다. 나는 좋은 물건을 만들어야 된다. 나는 끊임없이 이노베이션을 매일 해서 계속 그 품질을 개선하고 가격을 다운시키고 새로운 신아이템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내가 내 책임을 가지고 내 회사를 만들어서 내가 우리 식구들, 우리 직원들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불타고 꺼지지 않는 인간의 이기심에 바탕하지만 사회적인 그 공동체 의식을 가진 이러한 내적인 열망이 충만하면서 이게 끊임없이 자기 마음속에서 샘솟아오는 이런 우리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인간의 자유, 자치 이것이 있어야만 높은 수준으로까지 지속 성장 발전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다. 여러분 MBO는 돈. 저도 경영학과 나는 뭐 MBA는 안 들어갔지만 학부는 나는 경영학과를 25년 다녔어요. 가면 2년 6개월 갔다 오고 재직을 2번 되고 공장에서 해고를 2번 되고 공장에 7년 다녔어요. 공돌이 출신입니다. 제 아내는 공순이 출신입니다. 우리가 공장에서 같이 결혼했어요. 근데 나는 생각할 때 우리 두 사람의 사랑은 매우 아름답다. 귀한 것이다. 우리 돈은 없어요. 요즘은 뭐 언론 나오는 사람처럼 뭐 비밀 금고도 난 없고 내금도 없어요. 집도 없고 난 부채는 조그만한 그런 30년 넘은 조그만한 아파트도 없어. 차도 없어. 그러나 저는 행복해요. 왜? 내가 사랑해야 될 내 조국이 있기 때문에. 내 조국은 죄 없이 분단됐고 죄 많은 독일보다도 25년이 지났는데 통일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국민들이 유니세프가 아프리카 어린이를 도와주자고 하면서 북한의 어린이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해요.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지도자들이 유니세프에 돈을 내면서도 북한 인권을 위해서는 서명도 안 해줘. 김정은이가 싫어할까 싶어 안 한대요. 전쟁을 할까 싶어 안 한대요. 남북 교류가 해쳐질까 싶어 안 한대요. 이 미신,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을 바꿀 무궁무진한 시대적 과학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아내가 그래도 뭐 나쁘지도 않고 저도 뭐 정치인 제일 싫어하는 게 첫째는 도둑질하는 것 때문에 싫어하잖아. 부정부패 때문에 싫어하잖아. 나는 부정부패를 안 하겠다는 거야. 나는 가난해도 좋다는 거야. 나는 떨어져도 좋다는 거야. 그러나 나는 바르게 살아야 돼. 나는 깨끗한 정치인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해. 난 그거 굉장히 가치를 생각해. 몇십억, 저도 새누리당 옛날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 겸 인재영입 위원장, 내가 딱 이창양 교수 국회의원 비례대표 1번하면 1번 됐어. 나는 그런 사람. 난 정말로 좋은 사람 필요하다 싶어서 그때는 제가 야당이었어요. 인재영입 위원장 겸 공천심사위원장을 한 사람은 우리 정치사에 없었어요. 저한테 수십억씩 들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는 게 굉장히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줍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놈, 네가 인간이냐? 저는 다 잘랐어요. 그러나 저는
공직이 깨끗해야만 청렴만이 공직을 생명입니다. 청렴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정말 그것만이 나의 기쁨이에요. 나의 보람입니다. 그래서 이건 물질보다 더 중요한 인간의 고귀한 정신이고 그 고귀한 정신 중에 이기적인 정신만이 아니라 이 조국과 자기 가족과 사회와 더 어려운 약자에 대한 불타는 그치지 않는 사랑. 이것은 어떤 물질보다 더 귀하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삶에 대해서 프라우드해요. 당신은 뭐 삐쩍 말라가고 돈도 없고 요즘 제가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니면 왜 뭐합니까? 돈은 숨겨놓고 그냥 차를 안 타고 다니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돈 없습니다. 그러면 거짓말 시키지 마십시오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진짜 없어. 없으니까 기뻐. 그래서 인간의 가치가 우리가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이냐,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이제 우리가 택해야 돼. 대통령이 다 정해줄 수가 없어. 부모가 다 정해줄 수 없어.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여러분 같은 모든 가치를 새로 만들어낼 수 있고 가장 위대한 것이 도전하는 나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이민을 받으라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데 그래서 내가 이제 도지사 하면서 우리 공무원 여성 출산 가산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우리 경기도에는 공무원 노조가 2개나 돼요. 굉장히 강성 노조가 있어요. 자, 애 하나 무조건 3점, 3가지 9점을 준다. 노조에서 들어보면. 아니 군에 갔다 와도 1점도 안 주는데 애 하나 낳을 때마다 3점씩 주는 성적이 낮잖아요. 그럼 남자들은 어떻게 하나? 남자도 달라요. 남자는 못 준다. 당신들이 상고를 겪었어. 우리 왜 군에 갔다 오면 안 줍니까? 그건 국가에서 위헌 판결이 나서 못 줘. 애 낳는 거 주는 건 위헌 판결이 아직 없어. 나중에 위헌 판결 나면 내가 안 없애겠지만 판결 나기 전에 무조건 3점 주, 6점 주고 그가 애를 낳더라고요. 이제 승진하기 위해서. 근데 애 낳고 오면 휴가를, 이제 공무원 휴가를 마치고 오면 원칙 복지. 아니 원하는 대로 먼저 줘요. 애 낳고 엄마가 나 옆자리 여기 가고 싶어. 여기 어리도 없이 여기 가고 싶어. 그냥 빼내고 여기 넣어.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나와도 좋아. 재택근무, 유연근무. 오케이. 그것도 맞지. 왜 못해? 그러나 기업은 이게 경쟁이. 근데 공직은 독점이기 때문에 경쟁이 없어요. 기업은 이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부터 해라 이거야. 못한 게 뭐 있어? 공무원 이거 한다고 관공서가 망해요? 그다음에 우리는 탈북자가 많아. 전국에 탈북자가 경기도 제일 많아. 그리고 개성이 경기도 그 아시죠? DMZ 때문에 제가 북쪽까지. 우리는 분단도에 우리나라도 분단국가지 경기도는 분단도예요. 그래서 이 탈북자를 공무원이 왜 채용하지 않나? 그래서 탈북자 업무가 우리 도청이 없는데 탈북자 업무는 전부 공무원 다 맡고.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 31개 시군과 경기도청이 40명을 탈북자를 공무원 채용합니다. 탈북자 업무를 탈북자가 아니라 최고자한테 전국에서 따르라고. 이게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아주 업무 효과도 최고고. 이게 북한까지 소문이 났어. 입소문. 남조선에 가면 공무원도 된다더라. 이북에는 공무원이 배급 하시는 거. 얼마나 뻔뻔해요. 배급이. 그 청렴도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그래서 제가 이 청렴이 경기도는 꼴찌인데 왜 꼴찌냐? 첫째, 경기도는 규제가 제일 많아요. 16종 규제가 있어요. 군사 규제가 전 면적의 경기도 면적의 22%. 그 다음에 수도권 규제가 경기도 면적의 100%.
팔당 규제가 경기도 면적의 20%. 그린벨트가 경기도 전체 면적 한 10%. 농지 규제가 또 제일 경기도가 농업부터 제일 발달됐어요. 농업진흥적 옛날부터 농업진흥적이 많아. 농지 딴데 못 써. 등등 규제가 많아가지고 규제가 많은 데는 반드시 비리가 있어요. 못하게 합니다. 군사시설 같은 거 하려면 사단장이 도장을 찍어줘요. 화장실도 고치고 지붕을 고쳐주고 집을 고쳐주고 신축, 증축, 개축 다 사단장 도장. 사단장이 1년 반 만에 바뀌고 나 처음에 와서는 잘 모르겠는데 법무 파악하고 좀 있으면 가야 되는데 계속 미루니까 몇 년 동안 되질 않아. 그래서 이런 규제를 많은데 공무원 숫자는 서울의 3분의 1이야. 땅은 17배가 넓어. 규제, 이거는 비리 부정이 전부 꼴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안 된다. 숙명이야. 구조가 이렇다. 저는 안 되는 게 어딨나? 하자.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경기도 감사관이 자체 승진을 해요. 이중에 공무원 출신인 거였어요. 자체 승진을 하는데 이분이 승진해서 잘하면 그 다음에 부시장 부군수 여기도 32개 시군이 부시장 부군수 또 돌아보고 이게 순환 보직이 감사관 그러니까 끼리끼리 매일 부딪히니까 감사가 안 돼. 저는 검사를 하나 불러야 된다. 검찰청이 이야기하면 검사가 일이 안 돼. 지금 하자. 그런데 지방직 일을 안 하는데 청와대를 가도 안 합니다. 그러면 감사원장한테 물어봐요. 감사원에서 제일 독한 젊은 사람 하나 보내줘. 와서 감사관을 해요. 그 감사원에서 받으니까 우리 자체 공무원들은 승진 기회를 박탈당한 거예요. 그 불만이 많지. 감사관이 굉장히 오지. 밖에서 독한 놈 와서 막 치니까 피곤하지. 그래서 2년 동안 치고 그래서 계속 쳤어요. 2년 마치고 돌아가면 또 2년하고 또 치고. 왜냐면 여기 이사를 안 했어. 여기는 수당도 적고 중앙공무원은 지방에 와서 시시하게 돌아갔어. 그래 계속 바꿨어. 그 다음에 마우스패드에다가 전부 청렴영생 부패제. 이건 내가 옛날 수당을 받는 거야. 사자성어를 2개를 만들고 8자를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죠? 요즘 좀 뜨고 있어. 이 부패 전국의 청렴영생 부패 즉사. 이게 내가 만든 서당에서 배운 조 능력으로 만들었는데 저는 잘 만들었는데 한학을 하는 사람은 너무 노골적이에요. 말이 노골적이라서. 근데 남자들 화장실 앞에서 탁 보잖아. 소변 볼 때마다 그런 앞에 딱 나오니까 돈 받았던 사람이 오줌이 들어갔다 나오고 이거 좀 빼달라고 나 안 뗀다 해서 붙여놨어. 부채도 막 부채도 청렴영생 아유 부채도 서늘하게 그 다음에 마우스패드도 전부 다 쓰고 초기화면 이 명함에도 앞에서 뒤에는 신고 전화 만장 보면 도장하고 있으면 신고 직통으로 그러니까 내가 8년 재임하는 동안 꼴찌에서부터 1등만 전국 3번 했어. 우수 기관을 4번 했어.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만 해도 보람을 느껴요. 우리 공무원들도 처음에는 죽겠거든요. 근데 이제는 경기도 너무 깨끗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작년 10월달 중국 공산당에서 나보고 초청을 해요. 이 성공 경험을 이야기하면 내가 가서 공산당한테 붙였다. 그 한자로 써요. 청량. 그 죽어가는 거죠. 죽어갔어요. 다 사례를 다 전수해줬어요. 근데 중국에도 포청천이 있다. 청렴이라는 것은 최고 지도자의 의지가 중요해요. 최고 지도자가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청렴을 더 높이기 위해 가지고 해야 될 게 많은데 저는 우리가 지금 전국 43위의 투명성 기구의 평가 청렴국가에 43위 세계 10등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우리 국력이 보면 10등까지 오면
10등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수석 비서실장, 국회의원, 총리와 장차관, 검찰총장과 검찰, 국세청장과 국세청 주요 관문, 경찰청장과 경찰청 주요 관문과 서장과 형사, 고위공직자들의 상시 감찰과 상시적인 사정이 계속 해야 됩니다. 10등 올라갈 때까지. 지금 이 상태로는 선정국 안 됩니다. 삼류 정치로는 인류 국가를 만들 수 없습니다. 삼류 정치로 인류 국가 된 나라 있습니까? 한번 소개해 줘야 한다. 왜 삼류 정치냐? 첫째, 서극 부패. 이게 이거예요. 아직 서었어. 두 번째, 약속을 안 지켜요. 저는 이 당에 들어온 지가, 새누리당에 들어온 지가 22년 전인데 당 이름이 4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지금 새누리당. 그 다음에 야당은 13번을 바꿨다. 난 그걸 외워줬다. 그런데 우리 친구가, 저기 이쁜 우리 저 남자친구가 평생 이름 몇 번 바꿨습니다. 한번 바꿨어. 안 바꿨어. 그 이름 한 번 이상 바꾼 사람 있어. 여성들 중에 있을 수 있는데. 한 번 좀 바꾸는 거는 뭐, 예를 들면은, 김막동이 이래 해놨는데, 막동이라고 하는 게 애들이 몰려서 한숨씩, 아름이라고 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한 번 정도는 혹시 바꿀 수 있고, 두 번도 바꿀 수 있는데, 아니, 이거 10번씩, 20번씩 바뀌어. 선거 때마다 계속 이름 바꿔. 제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우리 당이 파란 잠바를 입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빨간 거, 반대당이 파란 걸 입고. 그 국민들이 이거 믿겠어요. 이런 인간들 믿겠어요, 여러분. 제정신 가진 사람 이런 인간은 안 믿는다. 쓰레기 같은. 이거를 돈 들여서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영혼이 없는 정치. 아니 그냥 영혼이 없어요. 무슨 영혼이 없느냐? 영혼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나라에 국리민복 애국심을 가지고 공심을 가지고 사실만 가득해. 자기 이익 출세 다음번 당선이 어떻게 되는 이것만 생각하지. 정말로 왜 정치를 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기 희생이 없는 정치는 이건 비즈니스지. 정치가 비즈니스도 비즈니스. 이거는 정치가 아니에요. 영국의 귀족들은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 나는 잘 모르는데 결혼할 때 그 여성들이 아들 3명 이상 낳게 하는데 첫째 하나는 군인 해군에 보내가지고 전쟁 때 위험 가능성이 제일 높죠. 두 번째는 비즈니스예요. 전 세계 시장 없겠죠. 비즈니스에서 돈도 벌고 일자리를 하고. 세 번째는 탐험. 아프리카 오지 왔습니다. 갈라파고스 탐험실 학자입니다. 이렇게. 그 이게 뭐냐? 이 조국 영국이 강대한 국방력을 가지고 지키고 확장하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 글로벌리 자기 비전 가지고 대표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과학과 영역에 대한 그런 탐험, 개척, 모험 이런 것은 귀족의 가장 신명한 사안이었어요. 뭐 다 빠지고 안 가고 뭐 다 쉬운 것만 찾는 게 가장 어렵고 남이 하지 않는 일을 앞장서서 하는 것 자체가 자기 몸에 신명 붙을 때 그때가 리더십이 그거죠. 리더십이 전부 다 양치 같은 짓을 하는데 그걸 따라합니다.
그래서 청렴 정도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삼성전자가 평택 고덕단지에 120만 평에 대통령 참석하고 탭커팅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 한 8년간 해서 저만큼 만들어 놨는데 나는 그거 부르지도 않더라고. 근데 그 경기도는 대기업이 입지 불가요. 허가를 안 해줘. 그거 어떻게 했냐? 평택은 미군 기지가 그리 다 들어가는 거죠. 대한민국 비치기지 다 가는 거죠. 평택에는 평택 송탄 비행장이 있어요. 해군 이함대 사령부가 평택하는 입구에 있어요. 평택에는 약 1000만 평의 땅을 독방을 위해서 다 해놨어요. 그래서 평택 특별법을 미군기지 그때 이전하면서 하도 그 반미 시위를 많이 하니까 평택 특별법을 만들어서 평택은 대기업이 될 수 있도록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이걸 제가 발견했어요. 이 틈새를 가지고 삼성 오나들 다 말했어요. 시어들 다 말했어요. 그런 게 있냐고. 그쪽에서 전부 다 외국가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왜 외국가냐? 우리 인력을 못 봐. 이거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고급 인력을 별 필요 없고, 일반 이제 제조업에 그 정도 인력이 필요한데, 사람 모아야죠. 근데 수도권 좋아하는 건 인력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야. 딴 거는 이해가 안 되죠. 그래가지고 계속 하는데 조금 있으니까 세종시 문제가 생기는데,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만든다. 그래서 삼성 뭐 이런 데가 이제 거리 들어가고 대신에 정책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박연이 나요. 그래도 우리가 하는 이리 온 거 있으면 너 잘 됐다. 거기 평택까지 가고 세종으로 가라. 이렇게 될까 싶어. 또 이제 우리가 비밀 사인만 해놓고 공표를 못했어. 그런데 원래 이 고덕 신도시는 한 400만 평쯤 넘었는데 평택에 미군이 오면은 거기에 주택단지. 근데 제가 경기도 보면 베드타운이라는 말 아시죠? 경기도 신도시는 베드타운. 직장이 없어. 분당, 일산, 평촌, 부천의 상동, 중동 신도시 다 똑같아. 아침만 되면 그냥 너무너무 러쉬. 그래서 반드시 산업단지의 절반은 일자리, 절반은 잠자리를 하자. 국토부에서 안 된대. 왜? 적자가. 산업단지는 값이 택지에 비해서 반 이하의 가격, 한 3분의 1 가격으로 줘. 택지는 일반 분양하니까 왕창 덮으시고. 산업단지는 수지를 맞춰서. 국토부에도 가면 산업단지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주택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이 택지 개발을 하는 것은 특별법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 집을 많이 지어야만 대통령 선거에 표가 나요. 공장 많이 짓는다고 표가 안 나와요.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지금 요즘에 일자리 정책. 그때까지는 주택을 얼마나 사게 많이 짓느냐. 이것이 득표의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120만 평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지금도 이 반도체는 물이 필요한데 팔당에서부터 공업용소를 끌고 와야 돼. 물을 엄청 쏟아. 근데 공업용소를 끌고 오려니까 이 관로 공사비가 엄청 들어요. 근데 보통 산업단지인데 여기는 삼성 하나에만 120만 평을 주니까 한 개 기업한테 위에서 수장 공사가 이렇게 관로 공사를 하면 특혜 시비가 일어나요. 더구나 삼성은 얼마나 국민들이 싫어하는 게. 그래서 삼성 출신 저는 많이 씁니다. 손은 아무도 안 들여 싫어하는 거지. 그러니까 삼성에 특혜를 주다가는 우리가 이 자리에 베개 날 수가 없대요. 그러면 이제 기업체고 그러면 관로 공사비까지 다 내고 물값들 받고 이렇게 이건 또 경우야. 규정이 안 맞거든요. 그럼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거 8년을 끌었습니다. 되질 않아요. 정부가 아는 거 지방에서는 또 왜 지방이 안 오고 수도권에 가느냐 이러고 그래서 하여튼 너무 많은 우여곡절을 대는데 저는 좀 굉장히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는 들어서 하이닉스는 지금 중국 가면 중국 무한 우시라고 있어요. 중국 우시에 아주 그 잘 해놨어요. 그 이제 2000은 옛날에 현대전자 할 때 그 2000이라고 이게 바로 상수원지 구리가 나오면 안 된다. 근데 구리는 여러분이 잡수시는 물 여기도 이제 구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구리가 인체에 다 척추동물 구리가 다 필수적인 영양소예요. 밥 빨래도 있고 채소에도 있고 과일도 있고 물에도 있고 다 있어요. 구리는 다 있는데 하이닉스 그 공정에 구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구리가 이 먹는 생수보다 더 농도가 낮은데 우리나라 환경부 이상한 구리가 들어가 있는 거는 상수원지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수보다 먹는 음료수보다 더 깨끗하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환경부가 있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환경관리 기사예요. 공장에 다닐 때 제가 환경관리 기사만 2년 이상 환경관리 국가기술 자격증도 있고 국회에서도 환경노동위원만 제가 6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최장 환경노동위원을 했어요. 나도 반품 수준인데 안 통해 그 나만 이야기입니다. 뭐 이래가 이것도 한국이고 근데 하여튼 이것도 한 6, 7년 걸려가지고 겨우 그랬어요. 그린벨트도 이렇게 있어요. 그린벨트도 이렇게 만들어요. 자, 그린벨트라는 게 여러분 생각이 어떤지 몰라도 제주도 그린벨트를 2001년에 4% 했어요. 제주도 그린벨트 하나도 없어요. 제주도 환경이 나빠졌습니까? 제주도는 2001년에 그린벨트를 싹 풀고 2002년에 유네스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받았어요. 그 다음에 유네스코 지질공원 유네스코 뭐또 뭐야 유네스코 상관왕이 됐어요. 전 세계인들이 제주도 가장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섬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린벨트도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전라도 광주가 그린벨트가 또 44%, 대구도 45%가 그린벨트. 그런데 인구 감소지. 전라남도 광주하고 붙은 전라남도 나주, 담양, 곡성 이런 데 장성 이런 데가 좀 그린벨트 다 있어요. 왜 있냐? 인구가 줄는데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건 기아자동차라고 했어요. 광명 소화동 기아자동차 전체가 그린벨트. 어떻게 이랬나? 그 이유는 처음에 그린벨트를 지정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야 그린벨트를 해라. 원래대로 하면 그린벨트를 지정하려면은 현장 조사를 가요. 그 다음에 각종 지작물 조사, 현장 조사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시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대응하고 이 시초로 받아가야 돼요. 그때는 하니까 바로 그냥 현장 출장 가려면 예산 확보해야 되잖아. 바꿔가고 차비 예산 확보도 못하고 대통령 이 좋은 걸 빨리 하라고 책상에 앉고 지도 보고 그러고 있어. 근데 그때 자기들이 그 안에 공장을 짓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지도에 안 나오잖아요. 지도가 늦게 바뀌니까. 또 공장이 돼 있는데 신축 공장이 지도에 표시가 안 나요. 그냥 덮으시고. 제가 도지사가 되고 기아자동차를 가니까 혹시 공장장 보고 제가 혹시 뭐 민원이나 저한테 부탁을 무슨 없대요. 하나도 없다. 아, 그래도 뭐 하나라도 있죠. 있는데 말하면 안 되니까 안 합니다. 나는 좀 다르니까 해보라. 이 말을 하는데 해봐도 막 총리한테 이야기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나는 할 수 있다. 제가 국회의원들을 딱 통해가지고 이 법이 바뀌었어요. 종전, 그러니까 그린벨트 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공장을 하는 데는 범칙금은 안 물어야 될까요? 국가가 잘못한 것이지. 공장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 근데 국가는 무조건 공권력을 이용하면 공장이 잘못했다고. 지가
현장 가보지도 않고 그림별 들고 오고. 그래서 좀 바꿔갖고 좀 깎아줬어요. 뭐 이거 그림별은 그대로 있는데 벌금 물만 제가 좀 깎아줬어요. 그 다음 군사 시설 보호부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의료 부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교육이 지금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교육이 부모들이 보면 걱정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일자리, 하나는 교육. 저는 생각에 우리 교육 확 바뀌어야 됩니다. 대학은 자율화를 중심으로 바뀌어요. 대학을 지금 현재 교육부 산학인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교육부 공무원들이 그밑에 다 대학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교육감 직선제라는 거는 이건 안 맞아요. 뭐 세계적으로 그런 나라 한두 개 있긴 했는데, 교육감이라는 것도 경기도의 지방 행정 중에 일부가 교육행정, 대한민국 행정의 일부가 교육부, 대한민국 교육부 총리,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 지명이고 임명이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지방교육은 똑같이 선거를 하는 거예요? 안 맞아요.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고치면 어떤 문제입니까? 첫째는 유초 중학교는 육아와 교육을 합쳐 유초 맞벌이 엄마에게 낳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중학교를 해요. 엄마는 저녁 6시에 퇴근해서 오는데 아기는 오후 1시 반에 와요. 누가 와요? 내가 학교 가서 그걸 하고, 그때 혜진이, 예슬이라고 안양에 그 애들 둘이가 맞벌이 부부 아기들이 둘 다 토막살인 20몇 조각을 내가 그 살인의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현장 가서 그 교장선생님한테 그랬습니다. 그럼 미안해, 어떻게 좀 방과후 학교를 하자. 그러니까 자기도 하기 어렵대. 돈도 없고 돈은 내가 다 대줘. 그것도 뭐 이거는 여러 가지 책임을 졌다. 나중에 선생님도 다 싫어한다. 근데 선생님도 퇴근 늦게 하라고 하면 퇴근 다 그대로 하고, 방과후 선생님 따로 뽑는 돈까지 시설비 리모델링부터 전부 다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도청 안에도 보면 다 이걸 만들어가지고 맞벌이 부부나 아주 생활 어려운, 그 다음 당나가정 탈북자 아이들 여러 가지 해가지고 한 1인당 거의 60만 원을 쓰는데 아주 효과가, 만족도 90%. 방치됐던 아이들이 성적 30점짜리가 80점으로 두세 달 만에 확 뛰어오고, 정말 보람이 있어요. 돈 쓸만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명박 대통령한테 이야기하니까 정교조가 반대해가지고 난리 날 겁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서 잘 되고 전국 확산하니까 예산 투입이 적어가지고 조금 질이 떨어졌어요. 그만큼 우리가 하는 만큼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통합이 되면 확실한 효과가 없어요. 두 번째, 고등학교는 저는 대구 경북 중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명문이에요. 근데 그때는 지방의 한 도나마다 명문학교가 하나씩 있어요. 저는 지금은 거창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한 시군, 지방의 농촌 지역에도 한 시군에 한두 개의 좋은 학교를 집중적으로 키워가지고 기숙학교로 고등학교를 만들고, 거기 보내면 과외까지도 학교에서 다 시켜줘서 엄마 아빠가 걱정하지 않고 서울에 있는 애들도 오히려 지방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기숙학교 다니면서 잘 성장해서 자기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뒷받침이 좀 가능하다. 꼭 학원에 안 다니고 쪽집게 많이 안 받아도 될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대학 입시도 무슨 수능 중심으로 하는 그거를 없애고, 수능은 하나의 자격시험하고 없애고, 전체적으로 고등학교에 지방 중소도시마다 한 개씩 명문 기술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결론은 이제 우리 행정이
기업을 좀 도와주는 식이 돼야 된다. 기업을 도와주는 그 방식이 시간에서 다 됐을 때 기업을 도와주는 방식이 우선에 물어야 된다. 내가 그랬으니 저는 이제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제가 119 도지사로 됐어요. 제가 119 도지사입니다. 근데 저는 어쩌면 경기도에 119 행정처럼 다 맡겨라. 119는 뭐냐? 딱 전화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5분 내로 출동하겠습니다. 이게 119. 전화하는데 글쎄 뭐 도장 가지고요, 서류 가지고요. 다음 화요일 오후 2시에 찾아오세요. 이게 아니고 전화하면 바로 튀어나오잖아. 도와드려. 그래서 그걸 기업 지원 SOS를 만들었어요. 차를 내가 작은 차를 몇 대 사가지고 전화받으면 바로 현장에 가. 왜냐면 기업인들 시간이 바쁘다. 그리고 공무원 방공수 들어오는 걸 뭐 바깥으로 한 명 사들고 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가. 대신에 그거 밥 먹는 거는 밥값을 예산에 다 얹어줬어. 밥도 얻어먹지 말고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딱 팀을 짜가지고 보내니까 인기가 최고. 현장 가면 이 기업 이런 애로가 있고 뭐 기업 애로라면 그러잖아. 물건이 많이 들었는데 덮어 씌우려니까 또 뭐 건축법 이런 거 종류인데 현장에 가봐야 답이 금방 나오고 결정을 바로 해주죠. 도와주잖아. 그러니까 전에는 현장에 출장하면은 너 뭐 먹고 와서 뭐 밥이라도 한 거 얻어먹어도 지게받아. 뭐 예산 다 주고 깨끗하고 신속하고 편리하고 바로 국민 중심의 행정으로 바뀌어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경험도 있으시고 여러분 다 똑똑하시고 좋은 교육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기업에 가더라도 그 기업에서 그 사회에서 지도자가 다 되실 거예요. 안 될 수도 있고 되실 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 국민 중심, 소비자 중심, 현장 중심,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는 희생의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사랑의 리더십, 그리고 우리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통일과 전세계 인도에게 빛과 희망이 되는 그러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잠깐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여러분한테